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남필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척수장애인의 일상 생활체육이라는 주제로 해서 50분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12월 기준의 장애인 인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23년 12월 말 기준에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64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세 이상이 장애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서 지체장애 또 우리 척수장애인의 일상생활체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을 목차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척수장애인의 운동과 관련해서 척수장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척수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척수장애인과 신체활동 또 운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후에 척수장애인의 지역 생활체육시설에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현재 지금 파리에서는 세계 장애인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17회 파리 패럴림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선수들이 총 83분이 참가를 하셨는데 83분 중에 탁구에서 가장 많은 17명의 척수장애인들이 지금 참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장애 영역 중에 그중에 가장 많은 척수장애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척수장애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수장애라는 것은 사고나 질병의 원인으로 뇌와 신체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 신경다발인 척수가 손상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도, 중증, 중복 장애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제일 발생 빈도가 많고 산업재해, 추락이나 낙상, 스포츠장애 및 질병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30대에서 50대까지 남성의 척수 손상 비율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라서 현재 척수 장애인을 11만 907명 이상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에는 이제 우리 척수 손상의 경수와 흉수, 그다음에 요소, 척수염을 통해서 발생된 인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척수 장애의 특성에서 신체적인 부분은 상지 및 하지의 마비로 일어서거나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감각신경의 마비로 인해서 욕창이 발생하고 자율신경 마비로 요루나 장루 장애,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하게 됩니다. 또 심리사회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이런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의 위험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 상실과 가정, 직장에서의 역할 및 지위 상실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장기간 입원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비의 부담, 또 휠체어, 방석, 하지 관절 운동기구 등 고가의 재활장비 구입에 부담이 되고 척수장애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의 검사, 치료, 관리 비용의 발생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척수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욕창이 되겠는데요. 엉덩이 뼈의 과도한 압박으로 근육뿐 아니라 피부와 피하 조직에 공급되는 혈액의 변화, 피하 조직의 탄력성 상실, 혈관과 근육이 팽팽해짐으로써 압박에 견딜 수 있는 피부의 능력이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칼슘이나 인해 손실로 인한 뼈의 약화, 즉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보조기구, 워커, 흥행봉 등을 사용해서 걷거나 서거나 걷기 또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처치를 말합니다. 폐렴은 흉수 4번 이상을 다친 경우에 호흡 기능의 제한 때문에 발생하며 예방법으로는 매년 혹은 2년마다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강직은 신체에 가해진 자극에 대해서 반사작용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손상 부위 이하의 신경세포와 뇌의 단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소성 골화증은 정상적으로 뼈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뼈가 자라나서 관절을 움직이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열감, 환부 부종, 환부 통증, 관절 운동성 감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구강 탄수화물 소화작용 이상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또는 이제 고인슐린 혈증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 지방 혈증으로 혈액 중에 지질 또는 지방 성분이 과다하게 많이 함유되어서 고혈압, 심장 혈관계 질환 빈도가 매우 높게 됩니다. 또 사지마비인의 우렬성 신부전 위험성, 빈맥이나 신부전, 호흡곤란, 소변량 감소, 야뇨증, 두통, 불면증, 청색증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루어지고 하지의 활동근 감소에 따른 유산소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척수장애인의 이런 증상과 관련해서 건강 생활을 하려면 먼저 금연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흡연의 위험성은 아주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니코틴이라는 것은 이제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 소화기 궤양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폐암을 비롯한 구강암, 인후암, 방광암, 췌장암 등 각종 암과 만성 폐질암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하고 즉각적으로 건강에 이득이 되게 됩니다. 이는 흡연 관련 질병의 유무와 관련이 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은 흡연자에 비해 향후 15년 동안의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한 금연은 폐암을 포함한 모든 암,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만성 폐쇄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흡연 유혹을 뿌리치는 5개의 OD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 딜레이라고 해서 잠시 참는 거, 또 딥 브리싱이라고 해서 쉼 호흡을 하는 거, 또 드링킹 워터, 물을 마시거나 흡연이 생각날 때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내가 금연을 하겠다라는 선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음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장기간의 음주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음주로 인한 질병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반드시 금주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식생활 영양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평상시에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조절을 통해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생활 지침으로는 먼저 채소와 과일, 우유 제품을 매일 먹고, 또 술을 마실 때는 하루 1잔에서 2잔 이내로 제한하고, 지방이 많은 고기와 튀긴 음식을 적게 먹고,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즐겁게 하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고, 음식을 먹을 만큼 준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또 활동량을 늘리고 알맞게 섭취하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한 수분 섭취가 되겠습니다.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요로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른 질환이 없다면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2리터가량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 물은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씻어내고 다른 찌꺼기들을 방광으로부터 배출시킵니다. 또한 신장 및 방광 결석을 예방하게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갈증을 늦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열이 있거나 구토와 설사 등으로 수분을 빼앗겼다면 더 많은 수분의 공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해 섬유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식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흰밥보다는 잡곡밥으로 드시고, 또 녹즙보다는 생채소나 나물로 식사 때마다 최소 한 접시 150g 이상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과일 주스나 통조림보다는 생과일로 하루 1번에서 2번 100에서 한 200g을 드시고, 외식을 할 때는 섬유소가 적게 들어있는 갈비탕, 곰탕, 설렁탕 등의 탕류보다는 섬유소 함량이 높은 비빔밥, 김밥, 쌈밥 등을 선택해서 드십니다. 또 라면, 피자 등의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 등에는 섬유소는 적고 열량이 높으므로 가급적 섭취를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칼슘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발생 후에 인체의 신진대사가 변화되어 칼슘 등 뼈의 무기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손상 후에 초기 몇 개월간의 무기질 소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또 골밀도가 저하가 됩니다.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피부나 호흡기에도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골다공증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요로결석이나 이소성 고라,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칼슘이 뼈에 축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와의 칼슘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있으나 하루 1000에서 1500mg의 칼슘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저지방 유제품이나 칼슘이 강화된 음식,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가 되겠습니다. 시금치, 녹색 채소, 콩류 등은
칼슘에 좋은 근본식품이고 비타민 보충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체가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돕는데 햇빛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에서 한 15분간 햇빛을 쐬는 것이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 체중 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질량 지수, 영어로 하면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약자로 BMI라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신체의 체중과 키를 이용해서 비만도를 평가하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보통 체질량 지수는 18.5에서 23 이하로 적정 체중을 의미하는데 체질량 지수를 계산은 체중에서 신장의 제곱을 나누면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70kg이고 키가 1m 75인 경우에 BMI 계산은 70 나누기 체중이 70kg니까 70 나누기 키 1m 75 곱하기 1m 75를 하면은 그걸 나눠주면은 22.8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정 체중이 되고 BMI 지수가 25에서 29.9인 경우에는 이제 과체중으로 좀 볼 수 있고 30에서 40까지는 이제 비만, 40.1 이상이 되면 이제 고도 비만으로 되겠습니다.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비대해지고 지방 세포가 늘어날수록 산소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는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 체중을 잘 유지할 경우에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 질환과 장애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체중 관리로 자신감이 상승해서 불안감이나 외로움,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수 장애인의 비만은 우리 몸의 체지방 조직 비율이 정상보다 많아진 상태를 말하고 또 그 비만의 원인은 이제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 또 신체 에너지 대사율의 저하, 그리고 빨리 그리고 많이 먹고 고열량 식품을 좋아하는 식습관, 또 유전적 요인, 또 심리적 불안 요인과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 운동 부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척수장애인의 그 체중 관리의 중요성은 이제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또 척수장애 관련된 질환, 욕창이나 요로 감염증, 요로 결석을 예방하고 또 체중 관리로 자신감이 상승해서 불안감이나 외로움,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근육통, 또 만성 통증, 배변 문제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척수 장애인과 신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신체 활동과 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골격근의 수축 및 이완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적 신체 활동, 또 여가 활동, 가사 활동, 또 출근이나 통학과 같은 이동의 구분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운동의 정의는 체력 개선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 구조적, 반복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과 운동 트레이닝을 자주 상호 교환적으로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체력, 수행력, 건강 등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여가 시간에 수행하는 신체 활동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수장애인의 그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체 활동의 부족은 여러 질병의 발병 및 사망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기 사망의 6.4%, 또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6에서 10%는 신체 활동 부족이 원인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자 중에 30%는 신체 활동 부족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한 해 약 76조 원의 의료비용이 지출되고 신체 활동 부족으로 사망에 기인한 생산성 손실은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듯 신체 활동 부족은 개인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신체 활동 및 가능한 움직임을 통해서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체력과 신체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우울과 불안을 낮추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른 특정한 신체 활동은 장애 부위 기능 감퇴 예방과 잔존 능력 회복 등의 재활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안전하게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수정 변형해서 적합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신체 활동을 할 때 기저질환 영향이 있는 장애인은 신체 활동 전에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체 활동의 강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 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 강도란 대사당량, MET, 매치라고 하는데요. 신체 활동의 절대적 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 시 요구되는 산소량을 근거로 해서 신체 활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시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매트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휴식 상태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매트를 기준으로 각 신체 활동 시에 요구되는 산소량을 그 배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매트는 휴식 상태보다 3배 많은 산소량이 요구되는 운동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 값의 기준은 이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저강도 신체 활동의 경우에는 1.5매트 이상부터 3.0매트 미만의 강도에 해당하는 신체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천히 걷는 게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는 1시간에 3km 미만, 이럴 경우에는 한 2매트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강도 신체 활동은 3.0매트 이상, 6.0매트 미만의 강도에 해당하는 신체 활동으로 빠르게 걷기. 그래서 이거는 1시간에 6km 내외에 빠르게 걷거나 또 1시간에 한 16km 정도의 자전거 타기, 신체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강도 신체 활동의 경우에는 6.0매트 이상의 강도에 해당하는 신체 활동인데, 이거는 1시간에 8km 내외의 달리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체 활동의 상대적 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척수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요 토크 테스트가 가장 좀 그 강도를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건 이제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강도의 신체 활동의 경우에는 신체 활동 중에 이제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노래는 할 수 없는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중강도의 실제 활동이 되겠습니다. 고강도 신체 활동의 경우에는 신체 활동으로 인해서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렵거나 몇 마디 이상을 말할 수 없는 상태. 이건 이제 대단히 높은 고강도의 신체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에도 이제 강도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심박수는 신체 활동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심장 박동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수행에 따라 나타나는 심박수를 통해서 상대적인 강도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대 심박수와 여유 심박수를 이용해서 신체 활동의 강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최대 심박수는 1분간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심박수를 의미하고, 최대 심박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하게 예측식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식은 220에서 본인의 만 나이를 빼면은 이제 본인의 최대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유 심박수의 경우에는 개인의 최대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 간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여유 심박수를 기준으로 신체 활동 시에 달성할 목표 심박수를 계산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여유 심박수의 공식은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심박수 공식은 여유 심박수에서 목표 운동 강도를 곱한 값에 안정시 심박수를 더하면 목표 심박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20세 여성의 경우, 이분은 이제 안정시의 심박수가 60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 이번에 이제 최대 심박수는 이제 220에서 만 나이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제 200이 최대 심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인 200에서 안정시 심박수 60을 빼면은 14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사용한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강도 신체 활동의 심박수의 범위인데요. 최대 심박수 200에서 중강도 하한인 0.64를 곱하면은 128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심박수 200에서 중강도 상한인 0.76을 곱하면은 15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수를 사용한 예시로는 심박수가 분당 128에서 152회를 유지한다면 중강도 신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유 심박수 기준을 사용한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강도 신체 활동의 심박수의 범위가 되겠는데요. 여유 심박수 140에서 목표 운동 강도 0.60을 곱한 다음에 그 값에 안정기 심박수 60을 더하면 144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유 심박수 140에서 목표 운동 강도 0.89를 곱하면 값에 안정시 심박수 60을 더하면 185가 됩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분당 144에서 185에서 유지가 된다면 중강도 신체 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체 활동의 주관적 강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자각도인데요. 운동 자각도는 신체 활동
또는 운동 중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의 피로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 사이의 범위에서 강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휴식할 때 운동 자각도는 1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최대 능력 또는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는 10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 사이의 운동 자각도는 균등한 비율로 생각할 수 있고, 중강도의 경우에는 이제 호흡이 약간 가쁜 상태, 그래서 5에서 6 사이의 운동 자각도이며, 고강도는 호흡이 아주 가쁜 상태로 7에서 8 사이의 자각 강도가 되겠습니다. 신체 활동 지침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신체 활동, 소위 말해서 운동을 하려면 그 효과를 보려면 중강도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은 일주일에 한 150에서 300분, 또는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78에서 한 150분 정도 해야 됩니다.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은 일부는 중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 2분과 같은 효과가 되겠습니다. 중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과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00분 이상의 중강도 혹은 150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은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일 이상을 해야 됩니다.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해서 수행하고 한 세트에 8에서 12회를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한 신체 부위는 하루 이상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운동이 수월하게 느껴진다면 무게를 좀 더 더하거나 아니면 세트 수를 2, 3회까지 늘리도록 합니다. 평형성에 대한 운동은 이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해야 됩니다. 평형 감각 향상과 낙상 예방을 위해서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평형성 운동은 고정된 지지물을 잡고 하는 운동 방법에서 또 지지물 없이 하는 방법으로 난이도를 또 높여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좀 최소화해야 됩니다. 특히 TV 시청이나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사용을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앉아있는 시간 신체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더라도 상체를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필체 활동이나 스포츠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체 활동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수행 방법이 환경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유산소 신체 활동과 근육 운동, 근력 운동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강도와 고강도 운동으로 활동 예시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체 활동 참여에서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신체 활동 강도를 정리한 좀 자료가 되겠습니다. 해당 강도를 기반으로 어떤 종류의 신체 활동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이해가 하기 좋겠는데요. 매트 값이 3 이상을 이제 중강도 실제 활동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활동 성벽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매트에서 3.0 이상이 되는 활동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에르고메트리 40에서 48와트 3.5 매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운동이나 핸드사이클 1시간 8km 이런 이상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또 휠링도 지금 50와트 3.9 매트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한 활동, 또 휠링 실내 코스, 또 실외 트랙에서 하는 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고요. 또 트레드밀에서 하는 휠링 동작을 통한 매트 값이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가정 활동 중에서도 이제 그 매트, 활동별 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입기나 탈의할 경우에 이제 3.1 매트 정도, 또 가구나 가정용품 또는 상자 이동하는 데 한 3.7 매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휠체어에서 이동하는 부분도 한 3.1 매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비활동인 경우에는 대부분 1매트 내외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작업이나 가벼운 노력, 독서, TV 시청, 또 엘리베이터 타기,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기, 컴퓨터 작업, 이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은 매트가 여기도 좀 종목별로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구와 농구 캐주얼인데, 농구 같은 경우는 시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5.1 매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캐주얼은 그냥 시합이 아닌 편안하게 하는 그냥 게임 형태의 하는 농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펜싱이 7.1 매트가 나오고 있고요. 노르딕 자식스키가 이제 11.8 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니스 4.1 매트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엑소 게이밍은 이제 운동과 게임을 합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운송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잔디밭 위에서 휠체어를 이동하는 동작은 이제 한 4.0m가 나오고요. 휠링, 실외에서 8% 경사일 경우에 3.5m, 또 그 경사진 곳의 휠링은 4.0m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나이와 장애 유형, 정도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신체 활동 지침을 준수하되 개인의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히 활동을 선택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위 지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참여하고 비활동적인 상태를 피해야 합니다. 또 신체 부위의 과사용으로 인한 손상에 유의해야 하고 과욕에 의한 탈구나 근육 손상, 척추 측만 등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신체 활동에 대한 실천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5세의 강모 씨는 이제 댄스 스포츠를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던 중에 추락 사고를 당해서 척수 손상을 입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는데요. 잔존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그녀는 주 2회 재활센터를 방문해서 탄성 밴드와 덤벨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하고 재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3번은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의 공원에서 휠체어를 밀며 1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휠체어 댄스 스포츠 종목에 관심을 두게 되어 일주일에 한 번에 40분간 진행되는 수업을 받고 있으며 휠체어 댄스라는 새로운 꿈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신체 활동의 총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분은 이제 유산소 신체 활동으로 휠체어 밀기를 주당 3일, 그러니까 10분간 하기 때문에 이건 주당 한 30분으로 볼 수 있고요. 중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 하루 40분간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총 110분.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이제 70분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은 이제 고강도의 운동은 이제 중강도의 2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110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이제 탄성밴드 운동하고 덤벨 운동을 주당 2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신체 활동을 조금 더 늘려주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척수 장애인의 이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 운동은 이제 관절의 구축을 피하게 되는데요. 우리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에르고메타, 휠체어 에르고메타, 휠체어 트레드밀, 또 프리휠링, 암 파워 사이클링, 좌식 에어로빅, 수영, 휠체어 스포츠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활성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키고 기능적 독립성을 위한 전반적인 근력을 극대화하게 되겠습니다. 운동 강도는 최고 심박수에는 50에서 한 80% 수준, 또 주에는 3일에서 5일 정도, 또 한 번 할 때는 20에서 한 60분간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중량 머신 또는 덤벨, 손목의 중량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운동 목표는 유산소와 동일하게 되겠고요. 한 세트에 8번에서 12번 반복을 해서 3세트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주 2일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은 목표를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소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지마비 장애인을 위한 경기 및 생활체육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동계와 이제 하계 종목을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인 스키부터 양궁, 자동차 도로 경주, 농구, 사실상 레저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가 다 지금 망라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휠체어 또는 이제 척수 장애인이 참가 가능한 패럴림픽 대회 경기 종목을 좀 표시한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페이드 표시는 이제 휠체어 경기 종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경우에는 이제 보조 장비 또는 개량된 휠체어 장비를 사용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동그라미는 이제 척수 손상 장애인이 참가 가능한, 그래서 하지마비와 사지마비 경기로 이제 구분을 했고, 별표는 추진력이 요구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인 스키가 이제 여기 동계 종목이 되겠고, 밑에 컬링,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그 다음에 노르드 스키는 이제 동계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축구는 이제 시각장애가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축구와 그 골볼, 이것도 이제 시각장애가 하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척수장애인들이 이제 참여할 수가 없는 종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척수장애인
또는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트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리우 패럴림픽 때 경기가 있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번 그 파리 패럴림픽에는 포함이 안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조금 누락된 종목이 이제 뭐 배드민턴이나 카누, 트라이애슬론도 우리 척수 손상 장애인들께서 참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신체 활동을 이제 안전하게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율신경 반사 부정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팔 운동 중에 이제 흉수 6번 이상의 척수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반응 장애가 되겠습니다. 느린 맥박이나 다량의 땀, 또 붉은색 얼굴, 코막힘, 두통 등과 고혈압을 초래하게 되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운동 전에 반드시 배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이제 누웠다가 앉거나 이제 운동 중에 갑자기 이제 혈압이 낮아지는 상태로 운동 중에 발생하게 되면은 즉시 운동을 좀 중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기울기판에 누워서 점차 자세를 일으키는 동작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이동 운동을 실시하면 점차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적절한 수분을 보충하고 스타킹 등을 착용해서 마비 부위를 압박하면 좋겠습니다. 몸통의 불안정은 이제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거나 경련이 심하게 일어나면은 휠체어에서 안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휠체어에 벨트로 몸을 묶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조직 상해로 이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운동은 점차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테이핑을 하면 좋겠습니다. 수포와 이제 물집인데요. 휠체어 바퀴나 등받이 상부에 피부가 지속적으로 다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를 점차 단련시키거나 손가락에 테이핑 또는 장갑을 끼며 휠체어 등받이를 부드러운 헝겊으로 감싸면 되겠습니다. 또 찰과상과 열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휠체어 타이어, 추진 바퀴 등에 의한 상해로 운동에 열중하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전에 휠체어 바퀴 캠버를 조절해서 바퀴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욕창은 이제 휠체어의 피부가 부적절하게 마찰을 일으켜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쿠션을 사용하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땀과 습기를 흡수하는 옷을 착용해야 합니다. 운동 시에는 20에서 30분 운동을 한 후 30에서 60초 동안은 둔부를 들어 올려 피부의 압박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체온 조절 장애가 되겠습니다. 체온 상승은 땀을 흘리지 못하거나 이건 이제 경수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분 섭취의 부족, 과다한 탈수 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심한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 너무 차가운 기후에 노출되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 쇼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체 활동과 관련된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온통이라는 것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검색 후에 누리집 상단 자료실에서 온통 건강증진사업 콘텐츠 모음집에 들어가시면은 음주 폐 예방, 신체 활동, 영양, 비만 예방 관리, 구강 보건, 심내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정보의 동영상, 소책자, 포스터, 인포그래픽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립재활원 재활운동가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국립재활원을 검색하신 후에 누리집 중간 화면에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 포털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의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척수 손상을 위한 자가 운동 가이드, 덤벨을 이용한 근력 운동,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 장애인을 위한 건강 증진 운동 및 재활 운동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장애인 치유회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장애인 치유회를 검색하신 후에 누리집 상단을 보시면은 장애인 체육 정보의 생활체육과 32개 동학의 경기 정보 소개와 경기 단체별 홈페이지를 검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정보 제공을 위한 생활체육정보센터, 장애인 선수, 심판 지도자 등록을 위한 통합정보센터와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등 국내 종합대회와 패럴림픽 대회 등 국제종합대회, 기타 행사와 대회 정보, 그리고 17개 시도 장애인 체육회별 홈페이지와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장인 이천 선수촌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장애인 체육회 검색 후에 누리집 우측 중간에 생활체육정보센터에 들어오시면 생활체육 정보에서 생활체육 종목 안내, 17개 시도 장애인 체육회별 서비스 팀장 및 지도자 안내, 생활체육 관련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에서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3가지 방법, 즉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방문 상담과 생활치육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치육 이렇게 해봐요에서는 20개의 생활치육 동영상과 운동과 재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용품 대여 서비스를 안내하고 생활치육 교실 및 동호인 클럽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입니다.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는 체력 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 측정, 체력 평가, 운동 처방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척수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체력 검사를 수행하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체력 증진 운동 지침을 제공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장애인 체육 검색 후 누리집 우측 중간에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에 들어오시면 장애인 체력 인증 소개 및 이용 안내, 온라인 운동 상담, 장애 유형별 체력 측정 방법, 운동 처방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에 강좌 수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제휴 카드사를 통해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 시설 이용 시에 월 11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보건복지부 검색 후에 누리집 상단의 정보에 들어가셔서 연구조사 발간 자료를 클릭하시고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를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PAD입니다. PAD는 National Center on Health, Physical Activity and Disability의 약자로 장애인을 위한 국립공중보건실습센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검색창에 들어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PAD 검색 후에 누리집 상단 자료에 리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들어가시면은 우측에 포괄적인 비디오 도서관, 인클루시브 비디오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의 신체활동 촉진과 건강 증진을 위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입니다. 척수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의 지침은 국제적인 척수장애 과학자 그룹, 척수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의료진, 그리고 척수장애 단체의 대표들이 개발했고 이러한 신체활동 지침은 최신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sci-guideline.ubc.ca를 입력하시면 상단의 기타 자료에서 척수장애인 자료에 들어가시면 사지마비 근력운동, 하반신마비 근력훈련, 척수 손상 후 운동 방법 등 다양한 신체활동 웹사이트와 비디오가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척수장애인의 지역 생활체육시설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장애인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 체육 진흥에 위한 사업, 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및 장애인 체육계 유공계 복지 향상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체육부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생활체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와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반다빅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척수장애인의 지역 생활체육시설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는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1577-7976을 거시면 가장 가까운 시도장애인체육회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담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제공하게 됩니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sports.koreanpc.kr에 방문 상담을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희망하는 기관 및 또 단체에서는 지도자 파견을 해서 지도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생활체육정보센터의 사용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생활체육정보센터 검색을 또는 주소창에 sports.koreanpc.kr로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포털 사이트에 생활체육정보센터 검색 시에 가장 상단에 보이는 생활체육정보센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상단 메뉴에 생활체육 정보에서 생활체육 종목 안내, 클릭 시 생활체육 종목 설명 및 동영상의 시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상단 메뉴의 생활체육 정보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현황 클릭 시에는 지역별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현황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찾아가는 생활체육에서 찾아가는 생활체육 안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이용 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누리집 내에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참여 관련해 인터넷 상담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상담 메뉴의 비대면 자료실에서 비대면 자료실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장애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의 필요성은 이제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이후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장애인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 100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형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해서 건강 증진과 스포츠 참여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제16조의 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력인증센터의 이용 방법은 먼저 전화나 방문 또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사전 측정을 하고, 또 장애 유형별 체력 측정, 또 이제 체력 측정에 따른 체력 평가를 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 증진 교실과 사후 참여와 사후 측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이용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nfa.koreanpc.k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예약 정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현황을 보시고 계십니다. 현재 이 상에서는 이제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력 측정 절차에 대해서는 표로 하겠습니다. 총 이제 10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고, 그 표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수장애인의 체력 측정은 근력과 근지구력, 또 유연성과 심폐지구력의 체력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맞춤형 운동 상담을 통한 이제 운동 처방이 진행이 되겠고, 또 체력 증진 교실의 참여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이나 동호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등을 통해서 운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8주 후에 다시 한번 재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상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인 운동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이제 5에서 69세 장애인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에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 이제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에 1인당 매월 11만 원 범위 내에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받게 됩니다. 1인당 지원 기간은 1년이 되겠고요. 이용 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이 됩니다.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에 개인회원 메뉴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 번호는 이 번호를 참고하시고요. 또 매년 11월에서 12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살고 있는 지역에 여유 자료가 있다면 그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개인 이용권을 신청을 해서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카드를 이제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권 선정 후에 신용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자 선정 후에 7일 이내에 회원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한카드사에서 회원에게 안내 전화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다비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 배경에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지속 가능한 패럴림픽 유산 창출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2018년 8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 내용에는 이제 장애인의 운동 참여에 가장 큰 애로가 발생 중인 전국 규모의 체육시설을 확보해서 반도비 체육센터의 건립을 중점 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 이용 환경을 구축하되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이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다비 체육센터는 이번 달 기준으로 전국에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이제 27년까지 총 150개소를 전국에 이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선정된 현황은 시도별로 총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반다비 체육센터에 이용을 하시려면은 개관된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역에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해당 반다비 체육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 방문 후에 상담을 하고, 또 장애 유형, 체력 수준, 또 시간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활을 거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척수 장애인들께서 일상생활 참여를 위한 좀 제안이라고 하겠는데요.
먼저 스포츠 관람을 통해서 좀 재미와 흥미를 좀 올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정서적 긴장감 또는 이제 스트레스에 해방한다거나 또 효율적인 체형과 적정한 체중 조절, 또 운동 자체를 즐기거나 건강과 체력 향상 이런 것들을 이제 중에서 이제 명확하게 목표를 정해서 운동에 좀 참여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또 운동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현재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반드시 좀 측정해서 자기의 상태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또 단기적, 장기적 현실에 맞는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운동 목표 설정은 본인이 하기가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또 이런 지도자들과 같이 좀 협의하셔가지고 좀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즐기며 행할 수 있는 운동 종목, 흥미가 있는 운동 종목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 단위의 운동 프로그램의 계획표를 작성해서 시행하셔야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기 어려우시면은 지도자와 같이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운동 프로그램은 안정성과 효율성, 흥미성을 가진 운동 종목으로 실시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